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경남에서만 두 군데서 치러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곳은 단 두 곳이었지만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당선됐고 통영시 고성구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귀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4.3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창원시 성산구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 통영시 고성구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의원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우선 두 분 이번 보궐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귀남 변호사님. 네, 이번 선거에서 정말 민심의 채찍이 엄청나게 무섭구나. 정치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반성하고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전국 현안이 불통의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서 이 바닥의 민심이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그 경고를 주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형태로 모두에게 반성을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형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경남 표심이 아주 준엄한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고 경제가 큰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 기조가 견실하다느니 또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제가 상당히 경제 인식에 대한 심각한 착오와 지금 이런 오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고집이랄까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경남이 우리 경제 위기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통영 고성이 그랬고 창원 성산도 그랬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원전 산업을 망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중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통영 고성에서 이른바 예산 폭탄을 붓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당력을 집중했습니다만 이 통영 고성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운 압승을 했습니다. 이 당대당의 어떤 선거 판세로 본다면 통영 고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민주당은 통영 인구가 많고 통영 출신의 후보를 냈기 때문에 그 정점식 후보,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표심이라는 게 지역 어떤 소지역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당히 그 지역 경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그 경제 정책의 이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산의 경우 아깝게 석패했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사실 철벽처럼 느껴졌는데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창원 성산의 경우에 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곳이고 지금 상남동 같은 경우에 IMF 때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그 표심이 이번에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현안들이 선거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하귀남 변호사님. 예,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선거 시기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이 선거의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특별히 조선업이 타격을 받고 제조업이 침체되면서 또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바닥 민심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분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진보의 어떤 상징적인 곳에서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모두가 다 복무하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단일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건데 여영구 후보와
그 민주당의 권민우 후보가 단일화 전을 놓고 본다면 여영구 후보가 한국당 후보에 약간 뒤지는 형태, 그리고 그 권민우 후보가 한 17% 정도를 갖고 있는데 단일화 이후에는 여영구 후보가 10% 정도를 앞섰습니다. 그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 결국은 아주 그 초박빙의 상태로 났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없었다면 과연 이길 수 있었겠느냐. 그런 점에서 단일화가 굉장히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결국은 한국당이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의 그 어떤 이반을 등에 업고서 결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망신을 또 받고 또 민폐를 끼치면서 민심을 조금 이반했다. 그리고 또 오세훈 그 전 후보님께서 또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망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하면서 한국당이 민심 이반을 등에 업었지만 대안으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런 순차적인 흐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초박빙 상태로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최영두 교수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원 성산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창원 성산의 집값이요.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이 아파트 값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전산업, 두산중공업과 300여 개 협력업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나쁜 창원기계공단의 이런 산업들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미쳤고요. 후반에 이제 그 축구장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자면은 좀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농구장에서, 심지어 농구장 코트 중앙에서 이렇게 공공연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선관위가 나중에 한 달 뒤에 경고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민주당 역시 그 창원 축구장에서 같은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유료냐 무료냐 이런 논란으로 상당히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걸로 가지고서 그 갈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 스포츠를 좀 정치화했다는 이런 그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고, 또 프로축구 연맹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서 경남 FC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계속 구속적인 조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또 하나 여러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선거 당일날 4월 3일 재보선 당일날 표심을 보면은 그 표심에서는 사실은 마지막에 이런 스포츠 경기장 논란이라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듯한, 오히려 그것이 여러 표심들을 결집시킨 듯한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사실은 한 11시까지 개표 상황을 보시면은 강기훈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즉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오히려 강기훈 후보가 조금 뒤지면서 아주 석패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크게 문제 삼았던, 특히 그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논란들은 좀 불공정한 이런 시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구별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성산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변호사님,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당 또 여러 측면에서 정말 많은 의미를 주는 선거가 바로 성산구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통영 고성은 비교적 일찌감치 판세가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그 농도가 좀 옅은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단일화까지 해준 마당에서 이런 결과가 정말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과를 보면서 그나마 최종 결과로 놓고 봤을 땐 정말 최악은 면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이제 개표 진행되는 초반의 과정에서 볼 때 저희 민주당 관계자들의 그 여러 가지 단톡을 볼 때는 이거 어떡하지라는 굉장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찌됐든 단일화해준 정의당 후보, 여영구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여기에서 어떤 그 한국당의 기세가 아주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는 차단했다는 점에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은 면했고, 그다음에 정의당으로서는 정말 다행인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있던 곳을 정의당이 이어받아야 되고, 그런 중에 또 민주당 후보로부터 단일화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민중당과는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진보의 대표로서 인정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진보의 가치가 거의 말살되는 그 수준에까지 몰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어찌됐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진보의 1번지로서의 자존심도 지키고 정의당이 향후 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의당으로서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성산구 선거는 결국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모두에게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심 위반을 분명히 받아 안았으니까 그것을 다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정의당으로서는 단일화로 이렇게 당선이 됐지만 어찌됐든 야당이니까 현 정부 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또 앞으로 민중당과의 최종적인 향후에서의 어떤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숙제를 갖고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봅니다. 네, 최형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 성산구 선거는 사실은 뭐 그 지난 역대 선거에서 이 민주당 그 진보 단일화가 굉장히 높은 철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조직 노동자의 힘이 아주 결집이 강한 곳이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른바 험지에 해당했던 곳인데 이번에 거의 이길 뻔했던 아주 선진했던 그런 지역구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선거운동 탓이라기보다는 바로 지금 무서운 지역 경제 현실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통해서 굉장히 막판까지 이렇게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그 표심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원 지역 경제가 이미 근데 원전 산업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또 지금 짓고 있고요. 그런데 그 원전 산업을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봉쇄하는 바람에 상당히 원전 산업에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원전 회사인 원전 발전기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이 벌써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그리고 300개의 협력업체들이 지금 거의 폐업을 염려해야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지나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편향성 때문에 미쳤던 중소상공인들 또 상인들에 대한 피해도 막대했고요. 이런 것들이 표심에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번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단일화를 통해서 이걸 막아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경남의 그 표심이요. 대통령이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1%, 62%,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31%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인데 그걸 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경기 지표를 보면은요, 설비 투자가 10년 내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입니다. 설비 투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경기 지표,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것도 보면은 197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최장 기간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뤄볼 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집권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창원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또 경남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경제 정책을 일대 혁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에는 더 큰 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좀 나눴지만 이번 창원 성산구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경남FC 축구장 유세 논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가 경기 중인 축구장에서 관중들에게 선거운동을 했고 결국 경남FC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경남선관위는 공명선거 협조문을 보냈고요.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당시 후보가 농구장을 방문한 과정에서 여영국 후보가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하고 있어서 선관위가 역시 공명선거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자, 이 사안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호사님? 예, 바로 이번 축구장 사안이 제가 볼 때는 민심이 느끼는 체감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한국당의 민심으로부터 받는 어떤 스탠스를 저는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구장에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가 가서 운동을 하고 그냥 일종의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것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도 농구장에 가서도 얘기하고 또 한국당이 축구장에서 했다면 둘 다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권력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미 이제 어떤 제1야당의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후보로 그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갑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막 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의 갑질로 이해하는 겁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나 여영국 후보가 농구장에 가서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권력적 우월적 지위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거나 사람들이 견제하지를 않는데 황교안 대표는 거기서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또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 것은 이거는 권력의 갑질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바로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이 잘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그렇게 클 때 본인들이 좀 더 겸손하고 더 낮게 대안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점을 보여줬다면 어떻게 보면 이 504표 차이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점인 거죠. 아직까지 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겸손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저는 축구장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고 상당히 불공정한 사안이지만 그러나 경남 FC를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과 또 황교안 대표와 또 강기훈 후보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했고 이로 인해서 경남 FC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원을 했는데 상당히 이 사건을 좀 정치화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은 각 축구장에서 사실 좀 진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자유한국당 그 대표와 또는 후보의 그 건의라든가 오만함이 아니고요 전혀 이 축구장에서 불과 2주 전에 모든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게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거운동이라고 보았고요. 또 입장도 표를 끊어서 입장을 하기도 하고 또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셔널리그가 유료냐 무료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유료이기도 하고 무료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많지만 자유한국당은 어쨌거나 프로축구연맹의 룰에 승복을 했고 그걸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똑같이 모든 정당에 공정하게 적용돼야지 어떤 정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어떤 정당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스포츠의 정치화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어떤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영국 후보와 이정미 대표가 창원 레이커스 프로 농구단의 코트에서 한 그 장면이 이정미 대표의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단순히 그 여영국 후보가 머리띠에다가 여영국 5번을 쓰고 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코트 중앙에서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가 전 청중을 상대로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 부분을 선거관위는 좀 짚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정미 대표 스스로가 유튜브를 통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 주지 않았다는 점. 만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어떤 자유한국당 대표나 후보가 창원 FC 구장 중앙에 가서 크게 인사를 했다면 엄청나게 불공정한 문제로 비춰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관중석에서 잠시 인사한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시비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스포츠의 경기의 진행을 위해서 또 프로축구연맹의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따라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히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선관위도 그렇고요.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우에 민주당, 정의당은 되고 자유한국당만 안 되었던 이런 아주 불공정한 어떤 경기 말하자면 적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인데 이 교수님의 이 말씀은 참 그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이 민심과 정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마치 무단횡단을 어떤 한두 사람 있을 때 선생님하고 그리고 학생이 무단횡단을 했을 때 받는 비난의 강도는 같은 법 위반이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한국당이 그 축구장에서 그렇게 어떤 한 행태가 결국 정의당이 그 속에서 했다 하더라도 비난의 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갑질이라는 권력적 행태에 대해서 민심은 상당히 좀 위축돼 있거든요.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최근 이런 사건에서 근데 한국당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이 한국당은 여전히 아직도 당신들이 주역이거나 주류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민심들이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국당이 철저하게 반성이 없으면 과연 앞으로도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굉장히 큰 교훈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건 뭐 아주 이의가 없고요. 그러나 그 과정 전의를 본다거나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당이 막 공격을 하면서 사실 정의당과 민주당이 했던
종질의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게 뭐 한국당이 그걸 비판한 것도 아니고요. 이 시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자유한국당에 이런 잣대가 적용된다면 똑같이 민주당과 정의당에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황교안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로 인해서 창원FC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창원FC 팬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공식 사과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유한국당은 그것이 비록 선관위의 유권 해석과는 다른 점이 있고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과를 했고 이로 인해서 창원FC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 점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이번에 우리 황교안 대표한테 또 봤고요. 네. 네. 자, 창원시 성산구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님, 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일단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원내 교두부가 마련됐다는 점,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입법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야당 중에서 범여권에 해당되는 그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이 6석이고 민평당이 14석인데 이 교섭단체가 다시 재가동되게 되면 당장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활로가 더 벌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그 논의의 틀 속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의사 일정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 의미가 크다라는 점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정의당 승리에 있어서 비록 위협받긴 했지만 단일화라는 그 어떤 과정을 거쳐 주었기 때문에 일종의 정의당에 대해서 약간의 공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예산 정국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정의당 또 그 교섭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민주당은 최악은 피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숨통은 튀었다. 정의당으로서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이 두 가지가 의미가 크다고 보죠. 네. 교수님은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의당과 또 평화당이 해서 어떤 교섭단체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 중에 나왔던 이중대론이나 그런 거였는데, 과연 그러나 정의당이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일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그 선거 제도입니다. 비례연동 대표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과연 지금 정의당이 그냥 민주당한테 협조를 주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책이 있고 그런 나름대로 꼭 관철해야 될 선거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성산구를 사실상 이 정의당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석처럼 썼습니다. 성산구 선거를 사실 버린 셈입니다. 버린 셈인데 이건 성산구 유권자로서는 상당히 그 아쉬운 대목이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무책임한 대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선거제도 문제만 하더라도 그 가장 이 선거제도 문제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그 비례연동형이라고 그래서 전국 그 각 정당이 전국에 얻은 득표를 가지고 그대로 의석을 나누자는 것인데, 그건 사실 민주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충형으로 지금 비례연동형 제표를 절반으로 하고 또 비례의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정의당이 그 원내 교섭의 단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키우면서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상당히 끌려다녀야 되고, 또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다른 국정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또 당면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번에는 통영시 고성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영시 고성군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는데 당선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호사님? 그 통영 고성은 저희 민주당으로서 참 뼈가 아픈 곳입니다. 원래 뭐 보수세가 강하고 또 고령 인구가 많고 농업 인구가 많아서 저희가 이게 쉽지 않은 곳이라고는 보았습니다만,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또 당의 총력을 붓고 정의당의 성산을 이제 단일화하고 여기밖에 없어서 그 의원 41명으로 구성된 메머드 선대위를 꾸려서 당대표도 내려고 온갖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큰 차이로 진 거에 대해서는 결국 민심 이반이 또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을 거의 여기 확인한 선거였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숙제를 받은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경남의 민심을 가장 그대로 보여준 곳입니다.
당초에 정점식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이긴 했는데 그 최근에 선거 직전에 사실은 지역에서 이제 후보로 등록을 했고 그래서 기왕에 있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뒤지지 않나 그랬고요. 특히나 이제 고성 출신한 점 때문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이것들이 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민주당은 통영 출신 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으로 보여줬고 또 이번에 선거에서 사실은 창원 성사는 민주당이 거의 뭐 팽개치다시피 했습니다만 고성에는 진짜 대표부터 해서 모든 의원들이 내려가서 선거운동에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집권당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심지어 뭐 예산 예결 소위에 넣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예산 폭탄을 퍼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그런 현혹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이 경제학이 어렵고 위기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당장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그걸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또 상당히 그 분명한 표심을 보여주었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지금 그 거의 그리고 투표율이 보면은요. 최근 그 갤럽 여론조사에 나타났던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여론조사 성향과 비슷합니다. 대통령 잘 못한다 62%, 대통령 잘한다 31%. 그 비슷하게 표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남의 표심을 가장 잘 보여준 곳. 정치 신인 정점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새로 나타나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는데도 경남의 표심을 그대로 보여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영시 고성군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막판에 기자 매수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통영 지역 신문 기자가 정점식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통영시 선관위에 고발을 했고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예, 이건 뭐 후보의 관여 여부, 당선자의 관여 여부를 떠나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 지역의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곳에서 다시 어떤 언론기관 매수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태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두에게 슬픈 일이고 또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언론기관을 매수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기추가 주목되겠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없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좀 안타깝고 지금 현재 그 보면은 뭐 관여가 있다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후보랑 가까웠던 당선자랑 가까웠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선관위나 경찰에서 많은 조사가 있을 거로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교수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뭐 어차피 조사가 시작된 것이고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진상을 밝혀야 돼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되고요. 과연 이 사건의 진위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내서 했다면은 만일 이런 일이 많았다면은 이 선거가 이렇게 결말이 나지 않았겠죠. 이건 막판에 불거진 일인데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돈을 주고받는 사건 이건 어느 선거든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통영과 고성은 보수 강세 지역이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당적의 단체장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당선되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가 또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님, 뭐 어떻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통영과 고성의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른바 이제 그 약간의 그 미천을 좀 안고 간다 생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 지형의 민심의 변화가 워낙 커서 그것으로 극복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이 분명한 현실이었던 것 같고 국회의원이 이제 여기서 지금 정점식 의원이 이제 당선이 돼서 그러나 또 곧바로 1년 뒤면 또 내년 선거인데 여전히 두 단체장의 존재는 있고 또 그에 대한 조직력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양문수 후보가 35%를 받았습니다. 이제 15%가 어떻게 더 극복될 것인가가 현 정부 여당의 정책 변화와 또 준비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 이런 것들로 한 번은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구조로 저희는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정점식 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경남에서는 젊은 정치 인재가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정점식 의원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랑 그 법무부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주목을 받았던 셈인데 황교안 대표로서도 상당히 힘을 얻었던 이런 선거였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엄청난 표심의 차이,
그렇게 많은 민주당, 집권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서 쏟아부었던, 그리고 단체장을 2명이나 지금 갖고 있는 이 선거구에서 이렇게 압승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젊은 후보라는 것, 또 내년 재선까지 저는 무난하게 이끌어서 봅니다만, 어쨌든 경남에서 새로운 젊은 정치적인 동량이 한 사람 탄생했고, 이것이 아마 자유한국당의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하는 여론조사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여론조사의 장단점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호사님? 이 여론조사는 이 선거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론조사는 탄력이 붙거나 맥이 빠지거나 아니면 느슨해집니다. 앞선 후보로 딱 발표가 되는 순간 새가 붙고 사람이 붙는 탄력이 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영국 후보죠. 민중당과의 어떤 진보 경쟁에 있어서 월등하게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그쪽으로 새가 쏠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맥이 빠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기훈 후보와 권민호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맥이 빠지는 거고, 한국당의 전적인 지원을 등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기훈 후보의 지지율이 적게 나오니까 맥이 빠지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결국 단일 후보 여영국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고 한 그 순간부터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있어야만 후보들은 어느 곳이 부족하고 어느 곳이 약한지를 반성을 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표심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은 6일 전에는 공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범위 한도 내에서는 후보들은 사활을 걸고 지지율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 기세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모두가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를 잘 받으려고 지금 굉장히 하는 부분인데, 이번 선거도 결국은 여영국 후보가 최종적으로 단일 후보로 선택되는 데서 이 여론조사의 힘이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사실 여론조사 해패라든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안심번호로 하느냐, 또는 무슨 응답, 그냥 ARS 응답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는 표본이 어떠냐. 상당히 여론조사는 조작의 가능성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공정한 공정한 보도에 인용될 만한 여론조사라면 그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이 조사와 저 조사, 방법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데 이게 들쑥날쑥하면은 그걸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많은 여론조사가 실제로 투표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창원 성산의 경우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단순 합산 효과로 하면 엄청나게 일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비슷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자유한국당이 이길 뻔한 선거였거든요. 역대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동원한 여론조사가 물론 후보 진영이 자기 후보 진영의 어떤 여러 가지 선거운동과 또 지지 기반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이걸로 가지고 선거 판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시도는 앞으로 점점 더 유권자들한테 외면받을 겁니다. 네. 자,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단 2곳에서만 치러졌지만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창원시 성산구는 초반에는 모든 정당에서 후보를 냈는데요. 왜 이렇게 이번 보궐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변호사님. 예,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 시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각 당이 어떻게 바뀐 법이 혹시 되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할당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거에 나가서 자당의 정책을 펼치고 이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활이 걸린 선거고, 두 번째 지역적으로도 여기는 원래 고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 또는 진보 지역구인데 여기를 과연 수성할 수 있겠느냐, 또는 한국당이 현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민심을 등에 업고 여기를 찾아올 수가 있느냐. 또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통영 고성에서 교두보를 확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역에 대한 도전 또는 어떤 보너스적인 개념의 선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자리 찾아간 것으로 한계가 노출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현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의 민심의 크기가 얼마나 나올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각종 뉴스를 보면 현 정부 여당은 민심이 이반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이제 더 절실히 느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단 2석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에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이번 선거였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창원 성산구의 단일화 문제는 사실 이게 자면 정의당한테 이제 하나의 덫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 선거제도란 것은 연동 비례형 대표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은 그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조건 후보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도 골고루 표를 많이 얻으면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처럼 만일 다음 21대 총선에서 그럼 민주당이 또 단일화를 요구할 겁니다. 그때 단일화를 해주면은 창원 성산에서는 정당 기반을 확산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모순적이죠. 그러면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서 승부를 하고 대안을 내놓고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회피한 결과였는데 창원 성산에서 유리하지 않으니까 빠지고 오히려 당력을 통영 고성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중한 곳에서 더 크게 지고 여기서도 크게 실리를 못 보는 그리고 또 하나 정의당은 다음에도 단일화 저희가 올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요구하는 비례 연동형 선거제도와도 모순된다는 점이 상당히 후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단일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선거 때마다 단일화는 항상 논란도 되고 또 최고의 관심사도 되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론 단일화 할 거면 정당은 왜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고요. 통합의 차원이라는 정당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하는 단일화 어떻게 봐야 할지요, 변호사님? 사실 단일화는 안 맞죠. 왜냐하면 각 당마다 자기 가치가 있는데 되든 안 되든 선거에서 자당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선택을 바꾸자 하는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자당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현실적으로 의석이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지만 최소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선거법 하에서는 단일화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번 선거 성산구 선거만 놓고 봐도 과연 단일화가 없었다면 이렇게 민심이 이반이 좀 큰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렇게 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과연 단일화의 기본 미천이 없었다면 정의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는가 놓고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하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각 당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치를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게끔 선거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더 절실히 보여준 어떤 선거 현장이었고 결국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연말에 꼭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자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가질 수 있는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단일화도 근데 단일화하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죠. 우선 당원들한테 설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무엇으로 단일화하느냐. 근데 정강 정책이라든가 주요 정책에 대한 공약 조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민주적인 어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정당 간의 어떤 협력이 될 텐데 이건 그런 정책 공조라든가 무슨 정책 공동 공약도 없고 또 당원들과의 어떤 그런 어떤 합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이런 단일화 상당히 그냥 정략을 위한 단일화였을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 자유한국당을 이기겠다는 것. 근데 자유한국당의 정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정당 득표를 얻은 정당입니다. 그 정당을 이기기, 그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당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던 단일화. 이건 상당히 우리 정치사에서 좀 퇴행적인 모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원시 성산구는 단일화가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이 단일화 협상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렬이 됐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결국 했는데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 결국 영향을 많이 미친 거네요. 저는 뭐 이 단일화가 말입니다. 결국 정의당 그 최종 성산구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 경남이 그 단일화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강기훈 30%, 여영국 29%, 권민호 17%인데 단일화 후에는 강기훈 후보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여영국은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를 형성하게 됐고 한국당의 세가 엄청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박빙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단일화의 미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 숙제를 남긴 곳입니다. 0.5% 차이면 결국은 민중당까지 같이 하지 못한 단일화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이제 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왜 이런 단일화가 생기냐면 결국은
교수님은 이게 결국은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바로 민심이라는 겁니다. 민심은 아직 한국당이 적어도 성산구에서는 대표 정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선에서 어찌됐든 여기를 지키고자 하는 민심이 먼저 단일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보통의 단일화는 후보들끼리 먼저 단일화하고 민심을 끌어오지만 이번 성산구에서는 민심이 먼저 단일화하라고 압박과 어떤 여론의 압박을 줬기 때문에 후보들이 거기 부응한 거거든요. 그 결과가 결국은 초박빙의 승리로 나타났다는 것에 결국은 민심이지 어떤 그 특정 정당의 배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엔 단일화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진보 단일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단일화 과정에서 보면은 민중당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 민중당이 상당히 득표를 많이 못한 점은 있는데 이 창원 성산에서 민주노총과 또 민중당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단일화의 의미가 과거 20대 총선에서 단일화와 상당히 좀 퇴색한 것은 당시 노회찬 후보는 먼저 이른바 지금 말하자면 민중당과 먼저 단일화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간의 선거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요. 그 뒤에 다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민주당하고 지금 단일화를 했던 셈인데 이번의 경우는 그걸 건너뛰었습니다. 이전에 권영길 의원 이 지역에 지금 말하자면 정의당의 그 대선배격인 권영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진보당 민중당과 정의당 사이에는 색강이 흐르고 정의당과 말하자면 민주당 사이는 한강이 흐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색강 사이 이웃을 걷어차고 이제 그 한강을 건너간 겁니다. 이것이 그 창원의 성산구에 오랫동안 진보의 1번지로 이렇게 자처해 왔던 창원 성산구의 상당히 진보 진영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남을 것인지 그리고 정의당의 그런 단일화 태도가 나중에 이 사이에서 어떻게 남을 것인지 이것이 아마 그 이른바 진보 단일화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반쪽도 못 되는 이 진보 단일화의 어떤 파장으로 새로운 문제를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불린 이유는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보궐선거 결과 총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들어보죠.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번 그 두석의 미니 총선이 적어도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방주사였다.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고 얘기는 해도 구체적으로 수치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때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로는 괜찮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닥 민심에서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대상으로 보면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난 자세의 변화가 이번엔 요구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는 현재 의석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인데 이제는 촛불의 내용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촛불이 적폐청산이라는 무언가를 바르게 하자는 거였다면 지금은 오직 민생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촛불이 있다면 그 촛불은 적폐청산에서 경제를 보듬고 어떤 취업을 늘리면서 잘 살게 해주는 민생 우선의 촛불로 변화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고 현 정부 여당이 특히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 앞두면서 당내 개혁도 하고 어떤 공천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경제에서 어떤 시민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부응하고 성적표를 내면서 어필할 수 있느냐 굉장히 큰 숙제를 안겼고 이것에 대해서 지침이 분명히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복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내년 선거를 향한 굉장히 큰 예방주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경고 신호고요. 만일 이 경고 신호를 정부와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고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더 큰 바람이 불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 탄생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제 안착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창원 지역과 창원 검사장, 경남 전체를 관장하는 지검장이었죠. 그다음에 통영지청장을 거치면서 이 지역과 연고를 맺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당히 그 새롭게 지금 조정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통합에 상당히 구심력으로 크게 작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봤던 이런 민심을 바탕으로 그리고 창원 성산구에서 조금 부족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해서 정책,
특히 이 문제가 지금 비단 민주당, 한국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IMF가 앞으로 중단기 동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할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했고요. 국제적 금융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1%포인트로 낮췄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그리고 경남 전체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자유한국당이 보여줘야 할 것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 정당 여권으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말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상당히 다음 선거에서는 더 큰 시련에 더 큰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네. 오늘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개표를 보면서 정말 개인에게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이었고 또 현 정부 여당에는 엄청난 채찍이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채찍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앞번 선거에서 진보가 분열됐을 때는 당선됐다가 또 진보가 단일화됐을 때는 떨어지는 그 상황이 이번에도 또 재편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개인에게는 참 안타까운 드라마고 또 여영국 당선자도 그전에는 보면 도의원 선거에서 아침에서야 결과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본인이 막판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당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에 채찍은 맞지만 그 후가가 과연 절망으로 이어질까 봐 굉장히 손에 땀을 쥐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그 개표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좀 소외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민심의 채찍은 맞되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받기 위해서 단일화의 어떤 전략을 펼쳤던 것이 그래도 이번 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시사점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새로운 성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이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비와 정책 능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경남도민의 이런 표심을, 이 경고를 과연 준엄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창원 경제 위기, 통영 고성의 위기, 또 심지어 빈부격차를 크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절망하게 하고 산업의 위기를 불렀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 실패한 정책이 벌써 2년을 드러났습니다. 이 정책이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실패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계속 두둔하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숱한 장관 내정자들, 장관 후보자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민주당 정부의 스스로 기준에도 맞지 않은 그런 장관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지금 이런 불통의 정부, 이런 불통의 정부를 정부가 이번 선거의 결과로 정도로 만일 경각심을 가지고 고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데 그걸 제대로 중요한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역할을 다해서 지금 아직도 제대로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똑바로 그 현실을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분명한 어떤 신호를 보내고 또 국정의 중심을 되찾는 정책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균남 변호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에서 2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이 지역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를 향해 간절히 호소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